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플라톤 아카데미의 강연 모음집 중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이태수 교수님이 강연하신 그 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이태수 교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길게는 아니고요. 요 강연집을 내실 당시에는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원장으로 계셨고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교수님이셨죠.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지금은. 그리고 괴탱엔 대학교, 독일인지 네덜란드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괴팅엔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우리나라 1세대 유학파 교수님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저에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연구는 현대와 같이 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현대뿐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400~500년 때의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시대에 이미 아름다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듣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 이태수 교수님이 그 텍스트로 교과서로 오늘 강연의 교과서로 채택하신 책이 바로 플라톤의 향연입니다. 플라톤은 이 향연이라는 책에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정의했는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는 왜 그 소크라테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고 지향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플라톤은 향연이라는 책에서 저술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이태수 교수님이 저희에게 소개해 주려는 책이 바로 그 책의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요약하는 그 문장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책의 주제, 그러니까 이 플라톤의 향연, 아름다움에 대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 강연집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는 일은 결국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 혹은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내는 것,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가능한 한 아름답게 꾸미려는 욕망을 품고 살아간다. 아름다운 삶은 아름다운 죽음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나는 누구인가의 답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애석하게도 아름다운 것을 완전한 내 것으로 향유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더욱 동경하고 찬탄하며 쫓고자 애쓴다. 이 아름다운 것은 어렵다는 플라톤의 정의처럼 살아가는 일 역시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의 연속임에도 우리는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또 그런 삶을 희망한다.
그리고 그 갈망은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무척 큰 주제입니다만 저는 플라톤의 작품 향연의 내용을 간추려 해설해 가면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이 남긴 작품은 꽤 많지만 그중 향연만큼 널리 읽히고 있는 작품은 별로 없는데요. 향연의 논의 주제가 사랑인 것이 바로 그 까닭일 듯 싶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능한 형태의 사랑 중에서 에로스, 즉 성적 욕구를 동반하는 강렬한 성애가 이야기되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른들은 가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그것은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너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겠느냐고 묻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지는 곧 어떤 삶을 사는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쳐온 길을 통해서 내가 정의될 수 있다는 거죠. 한 인간의 정체성은 그가 사는 삶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의 삶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존재 자체를 스스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숙고할 수 있는, 반성적 사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앞서 요약문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인간의 영혼은 아름다움을 갈구하는 그런 본질적 특성을 지녔다고 해요. 그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살기 시작하면서 곧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어느 단계에서부터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반성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때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으로서 살고자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는 개인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멋지고 근사한 삶을 산 사람이 그런 근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삶에 대한 기대는 사실 얼른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미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중심에 두고 형성됩니다. 흔히 가치의 범주를 크게 진, 선, 미로 나누는데 자신의 삶이 실현해야 할 가치를 꼽으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앞서 열거된 순서와는 달리 아마 세 가지 중 미를 맨 앞에 꼽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진리를 깨친 현자나 높은 도덕적 이념을 실천하는 군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아주 바보나 악한으로서 사는 삶이 아니기만 하다면 되도록 조금은 골치 아픈 그런 현자나 군자의 삶보다는 멋지고 근사하게 아름답게 이 한 세상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삶이 구역질 날 정도로 흉측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해요. 윤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해도 구질해하기만 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싫기 때문이죠. 하다못해 비록 내가 폭력배 노릇을 하면서라도
그런 삶이더라도 멋있는 영화 주인공이 된다면 그래도 삶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겠습니다. 물론 죽을 때도 우아하게 죽음을 맞이해야겠죠. 평생을 구지레하게 살다가 죽을 때서야 화장 곱게 하고 잘 차려입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우아한 삶을 산 뒤에 그런 뒤에 우아하게 죽는 것,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한 생애를 살았으면 엄청난 학문적인, 엄청난 도덕적, 덕성 측면의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또 엄청 대단한 그런 인류의 발명을 하는 삶이 아니었더라도 그 평범한 그 삶 자체가 아름다운 작품과 같은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된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제시를 한다면 일단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공감을 해주지 않겠나 합니다. 그런데 꼭 성현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라도 아름답게 살겠다고 해서 그것은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바람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삶은 우리 모두 알다시피 대체로 구지레한 것입니다. 때로는 혐오감을 참기 어려울 만큼 흉하고 더러운 꼴을 보기도 하고요. 또 그때로는 스스로 그런 흉측하고 더러운 꼴을 스스로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마구 살아버리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일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 자체가 아름다움을 갈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추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삶,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이제 플라톤의 향연 속으로 들어가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스승, 인류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그 아름다움의 세계를 탐해 보도록 할게요. 플라톤의 작품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크라테스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아름다움을 추구한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생김새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많이 소문이 났다시피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정말 멀었습니다. 툭 튀어나온 눈에 들창코, 두툼한 입술, 그리고 대머리, 엄청나게 나온 배. 우리가 보통 그리스 조각가 같다고 하면 연상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멋진 모습과는 완전 반대, 극반대의 사람이었죠. 그런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소크라테스가 아름다움의 추구에 몰두했다는 겁니다. 그가 아름다움의 추구에 몰두한다는 것은 당시 보통 그리스인들에게는 그저 꼴불견으로만 보였겠죠. 그의 이 소크라테스는 외면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내면을 가진 사람이었던지라 범속적인 그 그리스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런 추한 외모로 이런저런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소크라테스의 행보가 꼴불견으로만 보였을 법도 하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죠. 고대 그리스인들과 닮은 꼴입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인들도 이 외모에 대한 그 남성들의 그 아름다운 육체, 그 육체를 가꾸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그 화장법, 그 옛날에도 이때가 BC 4,500년입니다. 기원전 4,500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400~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또 심각한 그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플라톤은 그 꼴불견의 아이러니에서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기 스승의 삶,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배우고 보았던 거죠. 특히 플라톤이 매료된 것은 소크라테스가 그저 당장 아름답다고 느낀 것을 향유하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진정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가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 사람들과 즐겨 아름다움에 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려 든 것은 바로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좀 더 깊이 이해해야 불완전한 수준의 아름다움에 현혹되어 거기에 고착되지 않고 더 아름다운 것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도 지금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음미하면 더 맛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삼킬 때처럼 허겁지겁 먹어치우기만 해서는 음식 맛을 즐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그저 허겁지겁 살아버리면 사는 맛을 알 길이 없겠죠. 살면서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제대로 삶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삶을 사는 것일 겁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인문학 강좌가 많이 열리고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마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바쁘게만 살아온 우리가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살만하게 잘 살았다, 뭐 이 정도면 잘 살았다 할 만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누려 들면 인생에 대해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나누고 교감하려고 하면 그럴수록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세계로 들어서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인문학, 학자가 붙었다고 해서 학문이 어려운 학문,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삶을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성찰이죠. 그 사는 이야기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 없겠죠. 이미 말한 바를 근거로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아름다운 삶, 그 삶도 그저 무의식적으로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아름다움을 소모하는 것만으로는 제대로 달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스승 소크라테스를 자신이 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길 권합니다. 바로 그 향연의
스토리 자체가 아름다움에 대한 옛 그리스인들의 담론이에요. 그들이 서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주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 나는 좀 다르게 난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책이 바로 이 플라톤의 향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가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 아름다움 역시 되도록 명료한 의식을 지니고 추구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자, 그러면 플라톤의 향연에서 그가 전하는 사랑 속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향연은 소개드리자면 그리스의 한 비극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우승을 한 아가톤이라는 그 친구겠죠. 아가톤이라는 한 친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7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그리스의 지성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랑, 즉 에로스를 찬미하는 그런 대화를 해요. 그 찬미한 내용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그런 대화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시각과 주제로 관점으로 다루고 있고요. 살펴보고 있고요. 그 구성과 내용이 문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향연이라는 책은 인간이 인간다움을 깨닫고 진선미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요. 인간 내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 책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향연에서 플라톤은 아름다움을 단칼에 정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 영혼의 갈망, 즉 에로스에 초점을 맞추고 아름다움의 문제 접근을 시도합니다. 그것도 아주 먼 길을 애둘러 가듯이 한 곡에 7고개를 넘어가요. 향연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향연의 첫 장면은 아폴로도로스라는 사람이 아테네의 외향인 팔레론에서 아테네를 향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아리스토데모스로부터 들은 소크라테스와의 대화 내용을 전해주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좀 복잡한 전원 과정을 그리고 있는 시작 부분은 이 전체 이야기가 담길 틀, 액자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이런 틀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탐구의 여정, 그러니까 단박에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핵심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탐구의 여정처럼, 구도자의 길처럼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굉장히 이 문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시대에 이런 구도로 쓰여져 있었다는 게 놀랍게 받아들여지는가 보더라고요. 이 틀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탐구의 여정이 이 향연의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처음부터 소크라테스와 직접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인
아폴로도로스와 아리스토데모스 두 사람의 릴레이를 거쳐서 이제 소크라테스와 만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돼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그 두 사람의 다른 인물들의 기억을 먼저 들어보신 후에 또 그거에 대한 이 반론의 입장이랄까요? 보충의 입장이랄까요? 그런 이제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그 길은 동시에 상승의 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폴로도로스는 그의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내 아테네를 향해 올라가는 길을 걷습니다. 아테네 밖에서 그 먼 바다에서 항구에서 아테네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서울로 가는 것을 창경이라고 하듯이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어쨌든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의 내용을 아는 것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올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엿볼 수 있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길을 걷는 것이 첫 장면인데요. 그는 전날 비극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아가톤이라는 지인의 축하 연회에 초대를 받아요. 그래서 그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우승한 아가톤은 실제 하는 인물로서 그의 이름을 우리말로 옮기면 우리말 뜻은 훌륭함, 좋음이란 뜻이에요. 그는 문학적 재능에 더해 미남자의 용모도 갖추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게 가는 중에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데모스를 만나요. 그래서 동행하자고 청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초대받지 않은 다른 사람까지 이 훌륭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으로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아가톤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손님들이 다 와서 회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이 그 전날 밤에 벌써 아가톤의 우승이 발표되었던 직후부터 함께 모여 술을 잔뜩 마셨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 그리스 시대에도 이런 밤새 술 먹는 분위기가 문화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술을 잔뜩 마셨기 때문에 숙취가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은 좀 적게 마시고 그 대신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 자락씩 펼쳐볼까 하는데 합의가 되어서 그런 대화의 향연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 즉 에로스를 찬양하는 것을 이야기의 주제로 정했던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연사가 나서겠죠. 맨 처음 파이드로스라는 젊은이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정말 멋있게 살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였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해 파이드로스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훌륭한 사회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초라하거나 흉측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행실을 올바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가령 전쟁터에 나가면
그들은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생각해요. 그리고는 죽기를 각오하고 용감하게 싸우겠죠. 그런 구성원을 가진 사회가 얼마나 바람직할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파이드로스는 정말 멋있게 살려면 사랑을 해야 한다고 역설을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수적이라고요. 설파를 해요. 그 다음으로 나선 연사가 이제 바로 파우사니아스입니다. 그는 우선 파이드로스, 앞서 이야기하는 파이드로스의 주장에서 한 대목을 수정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사랑이라고 덮어놓고 다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에는 범속한 사랑도 있고 고상한 사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건 바로 고상한 사랑이라고 해요. 그의 논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말하는 사랑이 이 비대칭적인 동시에 그 당시에 조금 유행했었다고 하는 동성애라는 점을, 그 동성애 코드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전형적인 동성애 관계는 사랑을 주는 입장의 그 나이가 좀 든 남자와 사랑을 받는 입장의 미소년, 젊은 청년 사이에서 성립되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동성애 관계는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남녀 관계를 보면 어느 한쪽의 역할은 능동적이고 또 다른 쪽은 좀 수동적이어야 하는 그런 좀 관습들이 많이 있어 왔죠. 파우사니아스가 말하는 이런 사랑이 바로 비대칭적인 것이고요. 고상한 사랑의 경우는 이 나이 든 남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바로 이 사랑을 받는 입장에 있었던 그 미소년, 젊은 청년이 훌륭한 덕을 갖추게끔 멘토로서 교육을 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겁니다. 물론 또 뭐 상대방이 교육을 고분고분 잘 받아야 했었겠고요. 그러니까 고상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저 육체적 관계에만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그 교육시켜주는, 도와주는 기능을 했었다는 거죠. 이제 이 파우사니아스의 다음 연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스토파네스의 차례예요. 그때 그는 마침 심한 딸꾹질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음 연사가 먼저 대신 이야기를 하고요. 그는 바로 에릭 시마코스였습니다. 그는 아주 거창한 사랑 이론을 펼쳤는데요. 그에 따르면 전 우주의 조화가 성립하는 것이 바로 사랑덕택이라는 것이었어요. 즉,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반된 요소들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때야 비로소 우주가 제대로 순환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엄청난 사랑 찬미론자였네요. 사랑이 있어야만 우주가 제대로 순환하게 된다는 그런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사계의 변화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생명체들이 상생하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봤던 겁니다. 이런 이론의 배경에는 의사였던 그의 직업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몸을 이루는 여러 기운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건강의 상태라는 그의 에릭 시마코스의 이론을 확대하여 아예 우주 전체로 확대 적용한 거죠. 아무튼 사랑의 기능이 전 우주를 지탱해 주는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그는 앞서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단한 사랑에 대한 찬사를 내어놓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사랑에 대해 점점 가경으로 무르익어 가면서 드디어 이제 딸꾹질을 하던 그 사나이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할 차례가 다시 돌아왔어요. 파우사니아스가 말하는 중에 그의 이야기가 심하게 비위에 거슬려서 그 시작되었던 딸꾹질이 이제 멈춘 거죠. 어쨌든 그 아리스토파네스는 앞의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듭니다. 지금까지 사랑에 관한 이야기의 스타일은 거의 사랑에 관한 이론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어요. 그에 반해 문학가인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는 비상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낸 사랑의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의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란 뭐다라고 나는 정의하겠다라는 그런 직설적인 표현이었다고 하면, 이 아리스토파네스는 문학가의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아주 문학가답게 이 소개를 한 거죠. 은유적으로 사랑을 은유한 그런 설화 한 편을 내세워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가 사랑을 보는 각도도 앞에 이야기한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앞에 세 사람은 모두 사랑 자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의 기능이나 혹은 효능이라고 해도 좋을 것들을 부각을 시켰는데요. 예를 들면 사랑을 하면 사람이 훌륭해진다거나 좋은 사회가 된다거나 또는 사람을 훌륭하게 교육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즉 아리스토파네스는 사랑이 어찌하여 생기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밝히면서 사랑 자체의 정체,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 정체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그는 원래 사람의 모습은 동그란 구의 형태였다는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얼굴은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2배였고 팔도 4개, 다리도 4개였었다는 겁니다. 오리지널 인간이 원래 그랬었다는 거예요. 이 구형의 인간은 아주 힘도 세고 지금보다 지능도 뛰어나다 보니 자만이 지나쳐 신의 자리를 넘보고 덤벼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어땠겠어요? 노한 신들이 그들을 굴복시키고 모조리 반쪽으로 만드는 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굴을 턱하니 2분을 한 겁니다. 2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때 그 벌의 결과로 불구의 반쪽이 되어버린 거죠. 머리 하나, 손 2개, 팔 2개 이렇게 가지게 된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본 사람의 모습 그림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 유튜브 영상이나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게시를 해둘게요. 혹시 궁금하시면 링크 찾아 들어오셔서 이 팟캐스트 파티 그녀의 목살로 소개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링크를 따라서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이 사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 놓을게요. 아리스토파네스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희극 시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체의 아름다움을 찬탄하고 그것을 이상화해서 불후의 조각작품으로
남겼어요. 그때 작품들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런 그리스인들에게 인간의 본래 아름다운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차라리 괴물이라고 할 모습을 그려서 보여준 겁니다. 머리 두 개, 팔 네 개, 발 네 개, 몸은 원통, 아니 몸은 구형, 공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는 모습이 실상은 불구의 반쪽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구형, 머리 두 개, 팔 네 개, 다리 네 개, 그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반으로 잘려서 머리 하나, 팔 두 개, 발 두 개의 현재의 우리들은 사실 불구인 반쪽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발한 상상력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름다움의 관점을 바꿔버린 그런 희극심술 시인다운 심술을 부린 겁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 단순한 심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실은 불구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불완전한 존재라는 통찰을 담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불구의 반쪽이 나머지 반쪽을 찾아내 다시 온전한 한 몸으로 합쳐지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바로 사랑인 거고요.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죠.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한 열망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사랑을 완전한 존재가 되려는 열망이라는 생각 하죠. 적어도 사랑에 빠졌을 때는 사랑하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꼭 맞는 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짝과 함께하지 않으면 자신은 불완전하다는 느낌도 받게 되고요. 그런 우리들의 그런 느낌을 이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그리스의 희극 시인은 자신만의 이야기로 아주 잘 포착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희극식은 시인답게 우스꽝스러운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그런 느낌이 거기서 유래되었다라는 자신의 서사를 늘어놓은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스꽝스러움에는 인간의 현재 모습에 비극적인 요소가 담겨 있다는 강력한 시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실 이 비극적인 요소 없이 훌륭한 희극이 탄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쾌하게 웃기만 하는 것이 그리스에서 이야기했던 희극이 아니에요. 이런 뭔가 이 비극적인 요소를 딛고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그 시대의 희극이었던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아리스토파네스 이 이야기는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함축해서 짧게 이야기해 드린 거지만 실제 이제 거기 담긴 다른 내용들까지 읽으면 아마 더 이야기가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기회 되시면 나중에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아리스토파네스에 이어서 이제 아가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마이크는 없었어요. 그냥 발언권을 갖게 돼요. 연사로 나서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극 시인이었다면, 희극의 시인, 희극하는 시인이었다면 이 아가톤은 비극을 짓는 시인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란 아무런 비극적 요소가 없는 것으로 그려내요. 비극 작가가
사랑을 그렇게 완벽한 것으로 그려낸다는 거죠. 사랑이란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또 아름다운 것만 좋아하고 모든 좋은 것, 즉 젊고 유연하고 섬세하며 지혜를 비롯한 모든 덕을 다 갖춘 것의 총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랑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아름답고 멋지다고 이야기합니다. 비극 시인의 이 사랑에 대한 찬사가 너무 찬사일색인데요. 특히 예술작품인 시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찬양하면서 꺼낸 이야기, 이 비극작가 아가톤이 꺼낸 이야기는 꼭 본인이 자신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모임 있잖아요. 이게 상을 타서 모인 거잖아요. 누가 상을 탔나요? 아가톤이 상을 탄 거죠. 비극 시인. 그리고 그 아가톤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인 자리였는데 본인이 비극 시인으로 상도 타고 했으니 잔뜩 그 기분이 고양된 거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이 비극 시인을 대표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 이야기에 어두운 비극적 요소가 하나도 없는 이유가 그것이었군요. 지금 너무 기뻐요, 이 아가톤이. 아가톤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타자를 상대방으로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랑입니다. 일종의 자폐증적인 사랑, 자아도취적인 그래서 찬사로만 가득하고 다른 내용은 빈약한 이 아가톤의 이야기에도 주인공이니까 손님들은 모두 박수를 쳐줘요. 뭐 손님으로서 얘기도 하겠지만 아가톤의 사랑의 찬미, 찬사라는 그 문구 자체가 유려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름다워서 또 박수를 쳤겠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연사의 차례가 옵니다. 누구에게요? 소크라테스에게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입을 엽니다. 아가톤의 말은 사랑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정면으로 다루었고 또 명시적으로 사랑과 아름다움을 연결시켜 이야기한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지극한 사랑은 그리고 그 사랑 자체는 곧 아름다움이라 아가톤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가 이제 사랑과 이 아름다움 우리가 이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 향연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움 이꼴 사랑이다라고 이 직접적으로 다가갔던 이제 첫 사람이라는 건데 이러한 점은 소크라테스의 입장에 서서 보면 본인의 생각과 상당히 가까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대목에서 소크라테스는 이 아가톤의 이야기에 찬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직전까지 소크라테스와 아가톤이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 주장한 내용은 반대네요. 소크라테스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사랑은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소크라테스의 생각을 들어보면 수긍이 가실 거예요. 누구든 자기 자신이 이미 확실하게 보유한 것을 갈망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직 갖지 못한 것, 즉 자신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갈망하는 법인 거죠. 사랑에 빠진 영혼은 아가톤의 현재 기분처럼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타자의 아름다움을 아직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톤과 소크라테스가 포착한 장면은 일치해요. 그런데 아가톤은 사랑에 빠져 있는 것, 사랑에 빠져 있는 본인 아니면 상대, 그것 자체에, 그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가 아름다운 것, 감정이든 대상이든 사랑하는 본인이든 그것이 곧 아름다움이다 라고 했다고 하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랑을 쉽게 정의 내리지 않고요. 누가 됐든 어떻게가 됐든 사랑하기만 하면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고귀한 무엇인가를 이 사랑의 대상으로 추구해야 할 무언가를 목표, 대상, 도달해야 되는 목표 이런 것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 지향하는 삶, 어떻게 그것에 다가갈 것인가 숙고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사랑이라고 본 것입니다. 즉 소크라테스의 입장은 사랑에 빠진 영혼은 아가톤의 현재 기분처럼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뻑에 빠진 그 상태에 그 생각이 아니라 자신이 아닌 사랑하는 타자의 아름다움을 아직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갖지 못한 상태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신 에로스가 이미 아름다움을 달성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사랑에 관한 이런 생각을 디오티마라는 여인에게서 배웠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녀의 말을 자기가 대신 전해주겠노라 라고 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전개해 나갑니다. 향연의 도입부에서 읽은 틀 이야기의 구조가 다시 이렇게 확인되는 대목이에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또 하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이제 새로운 장으로 새로운 국면이 다시 시작되는, 펼쳐지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미지의 여성이 한 말을 소크라테스가 전해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전하는 디오티마의 이야기도 아리스토파네스의 이야기처럼 일단은 사랑의 신 에로스 탄생 설화입니다. 에로스는 궁핍의 신 페니아와 풍요의 신 포로스가 교합하여 낳은 자식이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궁핍하기도 하고 풍요롭기도 한 성격을 모두 지녔습니다. 에로스는 사실 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간도 아닌 신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다이몬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격도 철저히 중간자적인 것입니다. 그의 풍요와 빈곤에서도, 그리고 훌륭함과 저열함, 그리고 암과 무지 등 서로 상반된 가치를 지닌 것들 사이에 중간지대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신이 바로 에로스입니다. 아름다움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것을 완전히 배척하는 추함에 빠져 있지도 않습니다. 둘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그는 아름다움에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에로스의 모습에서 이런 그 끊임없이 아름다움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 인간이 지향해야 할 바를 찾은 것 같네요. 자, 평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에로틱한 것에 관해서는 전문가라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평소에 스스로 무지하다고 고백해 왔잖아요. 우리의 그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다라고 하고 설파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평소에 스스로 무지하다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겸손해하던 그가 하필이면 그의 외모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 좀 뒤떨어지는 외모, 조금 당시에는 그렇게 호감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 외모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 분야에서 자신감을 보인 겁니다. 이게 참 황당하게 여겨지죠. 그러나 이 말의 진위는 자신이 바로 그 앞서 소개드린 에로스 신처럼 아름다움, 훌륭함, 아함 등의 이런 긍정적인 가치들을 향유하려고 끊임없이 그런 가치들을 지향하고 노력한다는 점이었던 거죠. 바로 그 자신이 아름답지도 못하고 훌륭하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잘난 줄 아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하려 들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를 다이몬인 이 에로스의 인간, 신이 아닌 다이몬, 신이나 신이 아닌 이 다이몬, 에로스의 인간 버전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의 성과는 어떤 것일까요? 아름다운 것을 자신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아름다워지고, 나아가 아름다운 것은 어쨌든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향유하면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행복, 지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원천적인 한계가 좀 있는데요. 누구든 그 좋은 상태를 영원히 누리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한번 차지했다고 영구히 자기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인간 자신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도 끊임없이 죽고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인간의 영혼에 속하는 것도 끊임없이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면 곧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건강도 챙기고 정신도 똑바로 차리면서 자신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죽어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아시다시피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언젠가는 죽어 없어져야 하는 시간 속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한계도 극복하려 듭니다. 이성과 몸을 합쳐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려 드는 것이 에로스의 방책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재생산을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식을 자신이 아름답게 재생한 것으로 여기는 생명체는 좀 더 아름다운 짝을 찾아 생산을 하려 들죠. 그래서 생명체의 에로스적 에너지는 아름다운 짝과의 성교를 통해 가장 강렬하게 분출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것을 영구히 아니면 최대한 오래 향유하려 드는 생명체의 영혼으로서는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플라톤의 작품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플라토닉 러브라는 말은 들어보았을 텐데요. 그 말의 출처가 바로 향연입니다. 그런데 플라토닉 러브라면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적인 접촉은 물론 그러고 싶은 욕망 자체도 불결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으로 좀 오해가 되어 있는데
플라톤은 결코 덮어놓고 성불구자 행세를 해야 고결한 사랑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교를 통해 자식을 생산하는 것이 사랑의 기본적인 단계임을 확실하게 인정했죠. 그러나 물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일이 성애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아름다움은 자신의 생산 욕구를 자극하는 이성의 육체적 아름다움, 그것도 자신의 짝이 지닌 개별적인 아름다움에 국한된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끄는 힘은 강력한 것이지만 그것만이 인간이 알아볼 수 있는 아름다움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차원에서 성애의 짝에서만 발견되는 개별적인 것을 넘어 인체 일반의 아름다움을 감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감식 능력이 얼마나 세련된 수준에 이를 수 있는지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남긴 아름다운 인체의 조각품들이 증언을 하고 있죠. 인간은 또 육체가 아닌 영혼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것들도 감식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예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멋있는 연설, 시와 같은 예술 작품 등을 듭니다. 그는 특히 공동체의 삶을 올바르게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도 영원히 하는 아름다운 일로 꼽습니다. 이런 것들에는 만들어낸 사람이 알고 있는 아름다움이 형상화되어 먼 후대까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은 마치 생물학적인 자식을 남기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아름다움은 알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입니다. 우선 처음에는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을 획득하면서 그 분야 특유의 아름다움을 향유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깊이와 넓이를 얻어가면서 특정 분야를 넘어서는 통합적 알의 세계로 나아가 거기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의 총체를 향유하는 단계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에로스의 가장 높은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가 인식되면서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전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 이상 더 갈망할 것이 없겠죠. 그러니까 통섭적 알의 단계, 그런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단계라는 거네요. 가장 수준 높은 아름다움의 단계라는 거네요. 자, 디오티마는 소크라테스에게 이 최상의 단계에 도달해서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 자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알 수 있는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아름다움의 특정한 사례들 뿐이겠습니다. 디오티마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에로스를 최상의 단계에 이르도록 스스로 연마하여 에로스의 전문가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름다움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갈망, 그리고 내면적 아름다움의 연마, 탁월함의 추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궁극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말씀 같으네요. 자,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에게 배웠다는 사랑의 이야기를 마치자 향연에 참석한 모두가 압도된 듯 조용해집니다. 그러니 바로 이 못생기고 초라한 외모의 이 소크라테스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아름다움에서는 소크라테스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만 했던 거죠.
일단 머릿속으로 소크라테스가 전해준 사랑의 단계를 오르기 위해 5곳이 준비한 듯합니다. 그들이 말이죠. 그 향연에 참석했던 동료 지인들이 말이죠. 그러나 아마 그 누구도 상승의 저 높은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하진 못하고 있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인간은 오늘날 시공간적인 면에서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지식을 담고 있는 내의 구조까지 알아내는 단계에 이르렀죠. 이런 모든 것을 돌아보면 인간은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입장에 서보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은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신이 적용한 아름다움의 기준 자체를 알아내어서 신처럼 이 세상 전체를 내려다보고 참 좋더라 찬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죽어야 할 존재인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 영원에 닿을 겁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을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통해,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디오티마를 통해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개별자인 우리 각 인간들이 우리에게 곧 그와 같은 상승이 모두 다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긴 참으로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그 정도까지 되지는 못하더라 할지라도 그러한 기대가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탱하는, 끌어올리는 그런 인간은 살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 갈 수 있습니다. 최상의 아름다움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이태수 교수님의 마지막 정리하는 문단 읽어드리면서 마칠게요. 아름다움 자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에 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에 도달하려고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도 아름답습니다. 너무 버거우시면 올라가는 삶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냥 걸어가는 삶, 그런 그 어딘가에 있을 오아시스, 그 아름다움을 찾아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셔도 어떨까 싶어요. 그것도 그조차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불가능한 목표는 아닐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긴 글을 읽어드리느라 저는 중간에 사실 많이 졸았습니다. 이 부족한 수면에 졸면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눈치가 채었으면 아니 될 텐데 말이죠. 깨서 다시 돌아가서 읽고 다시 감고 읽고 그랬어요.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그 아름다움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미셸 물러가고요. 내일 또 올게요.